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식의 인문학 두 번째 조리 원리 수업입니다. 오늘 시작할 내용은 결론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The taste comes from brain. 맛은 뇌로부터 온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사람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맛을 느끼는가, 또 어떻게 느끼는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느끼는 맛인가, 또 상대적인 맛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같은 음식도 여러분들이 어떤 조리를 했을 때 조리사로서 정말 맛있게 만든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먹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맛을 다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음식에 투사된 결과이죠. 자, 제가 여기 정말 아름다운 그러니까 피크닉 장면을 제가 찍었는데요. 이렇게 산에 가서 정말 멋진 예쁜 꽃들과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도시락을 펼쳐서 먹으면 같은 김밥도 혼자서 구석에서 앉아서 먹는 그런 김밥보다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 이름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푸드 네오포비아, 네오필리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 결과 1과 2를 합쳐서 뇌가 어떤 식으로 맛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전적으로 그 뇌가 어떤 세팅된 미각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식습관이라든지 태어나서 금방 자랄 때 그 뇌가 발달할 때의 그 미각 기억이라는 것인데, 그 미각 기억이 후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다음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를 슈퍼 테이스트, 정말 맛을 잘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non 테이스트, 맛을 잘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유전자 형질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음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음식에 대한 태도가 다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을 네오포비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그 포커스 보이세요? 네오포비아. 네오라는 것은 새롭다는 것이고요. 포비아는 무서워한다,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오필리아는 그 반대에 있어서, 네오는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고요. 필리아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이게 음식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그 경험 또는 어떤 그 세상에서 마주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가 두 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근데 음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익숙함과 새로움이 부닥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이 비빔밥이라면 아주 그냥 편안하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밥의 형태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한테 이 비빔밥을 주면,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비빔밥을 주면 어떻게 먹냐 하면 밥 따로 먹고 위에 나물 고명들 따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섞어서 믹스해서 비빔을 해서 먹는다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음식 습관에는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거죠. 낯선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걸 가져오냐면 두려움을 갖고 와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비빔밥을 섞어서 비벼서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어떤 그 미국에서 살 때 제가 비빔밥을 대접을 했더니 비벼서 먹으려니까 비벼서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개밥을 먹는 것 같아, 다 섞어서 먹다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무척 안 좋았지만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먹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제 보이는 그림 리조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리조또는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는 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탈리아에서 리조또를 먹어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이탈리아 본토에 가서 리조또 드셔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먹어보면 쌀이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좀 덜 익었어요. 약간 꼬들꼬들한. 왜냐하면 이것은 물을 넣고 푹 끓이는 것이 아니라 쌀을 볶다가 육수를 조금 넣고 육수가 다 날아갈 때까지 또 볶다가 육수를 더 첨가하고 육수를 더 첨가하고 해서 쌀이 완전히 퍼지기 전에 그 치즈와 이런 공용들을 섞어서 맛을 내주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처음에 이 리조또를 먹으면 뭐야 밥이 되다가 말하잖아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래서 뭔가 거부감이 확 들어요. 자, 특히 음식에 있어서는 이런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의 그 어떤 전투라 그럴까 싸움은 굉장히 치열해요. 고기를 볼까요? 고기를 봐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직은 불고기. 왜냐하면 불고기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서부터 고기를 많이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어땠어요? 잘게 나누어서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던 고기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렇게 이제 요즘은 한국 사람들 스테이크를 많이 먹습니다. 스테이크 먹을 때 중간에 레어로 피키가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보여야 맛있다라고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스테이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 고기를 덜 익혀서 먹다니 이렇게 먹을 수가 하고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름 끼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은 생햄이라 그러죠. 프로슈토라 그래서 고기를 익히지 않고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그것을 얇게 썰어서 열을 전혀 가하지 않고 말려서 숙성한 햄 이런 것들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탈리아의 레스토랑에서 점점 볼 수가 있어졌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돼지고기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말려서 먹는다고요 하면 그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거부감이 심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대하는 어떤 성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조금 지금까지 설명했던 푸드 네오필리아 새로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로운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오필리아의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맛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뭔가 새롭고 낯설고 신기한 걸 먹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익숙한 음식에는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어제 먹었던 거 반찬 또 냉장고에서 또다시 나와서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하면 밑반찬 아예 안 먹으려고 그러죠. 익숙한 음식 쉽게 실증을 냅니다. 이 푸드 네오필리아는 타고난 성향은 아니에요. 이건 후천적인 성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오포비아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오포비아 같은 경우는 낯선 음식을 보면 일단 거부를 해요. 안 먹어요. 뭔가 색깔이 이상하다, 형태가 이상하다, 조리 방법이 이상하다, 또는 내가 한 번도 못 본 음식이다 하면 먼저 거부감부터 딱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푸드 네오포비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대단히 걸려요. 몇 번이나 직접 조금씩 먹어보고 버리고 먹어보고 못 먹고 하던 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푸드 네오포비아는 전형적인 선천적인 경향이에요. 자, 네오필리아는 후천적인 경향이다. 네오포비아는 선천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두 가지 성향이 둘 다 생존 본능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네오포비아의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유식을 할 때쯤 보면 낯선 음식을 처음에 듬추면 먹는 일이 없어요. 대부분 혀에서 밀어냅니다. 뭔가 질감이 낯설다 또는 맛이 좀 강하다 이러면 이유식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유식 만들 때 정말 블렌드하게 아주 맛이 맹하게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오히려 성공하기가 쉽죠.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낯선 것을 먹어봤다가 그 안에 독이라든지 또는 뭐 몸을 상하게 만드는 어떤 물질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방어적인 본능이 사람들에게는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낯선 것을 일단 거부하는 것으로 어떤 방어 본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만 계속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영양 실조에 걸릴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네오포비아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이다가 어린아이들도 자라면서 점점점 입맛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나아가서는 새로운 음식을 좋아하기까지 하는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네오포비아가 방어적인 본능으로 자기의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독이 있는 물질이라든지 또는 부패한 음식 같은 것들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라면, 네오필리아는 본능적으로 내가 다양한 것을 먹어서 나에게 정말 유익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시키는 성향이에요. 이 두 가지 성향은 예, 대부분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들 속에도 이 네오포비아적인 성향, 네오필리아적인 성향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그 본능이 다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네오필리아가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네오포비아가 더 강해요. 또 어떤 경우에 나는 평상시에 새로운 것을 막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날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정말 익숙하고 낯익은 음식, 옛날 엄마가 만들어줬던 음식을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매일의 메뉴를 결정할 때 우리가 우리 속에서 네오필리아와 네오포비아가 매일매일 다투고 있는 결과인 것이다, 이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그 심리와 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면 아주 중요한 것이 플라시보 효과 그리고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경험에 따른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요리사가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 경험에 그 음식이 플라시보 효과를 나타내는 때가 있고 노시보 효과를 나타내는 때가 있다는 거죠. 플라시보란 무엇이고 노시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이 경험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예,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원래 병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확실한 효과예요. 근데 어떤 효과냐면, 자, 이 약을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이 병이 바로 낫습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의사가, 내가 잘 알고 신뢰하는 경험이 많은 의사가 그 약을 추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약이 밀가루 약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밀가루를 캡슐에 딴 건데도 실제로 이 환자의 몸이 좋아져요. 그냥 속은 게 아니라 진짜로 좋아집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이 정말 좋다는 말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들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음으로써 내가 그 약을 먹었을 때 바로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병이 나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음식에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와 이거 맛있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뭐가 이래 맛이 이상해 이러면 맛이 없어져요. 없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노시보 효과예요. 자, 노시보라는 것은 그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래요. 어떤 것이 너 건강에 나쁘다라는 암시를 주면 야 이거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 라는 암시를 주면 실제로 몸에서 나쁜 증상이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맛이 없다고까지 느끼게 됩니다. 자,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의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먹을 때 이거 맛있어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같이 맛있게 느끼는 수가 있고요. 또한 같이 먹는 사람이 특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음식이 더욱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반면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는 내가 특히 무서워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다 또는 아주 엄격한 선생님이다 또는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해서 막 그냥 이렇게 밥을 먹을 때마다 막 책을 잡거나 이렇게 야단을 많이 치시는 경우, 그럴 때 밥을 먹으면 음식 맛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긴장감에 음식 맛이 사라진 거죠. 똑같은 음식도 여러분 멋진 식당에서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재미있는 일인데요. 사람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본 적이 많아요. 똑같은 음식을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먹으라고 하고 그 맛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과 아주 훌륭한 그 골목 그 기둥에서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먹으라고 했을 때, 또 심한 경우 공동묘지 같은 그런 어떤 음산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을 때 똑같은 스테이크인데도
맛에 대한 평가가 쭉쭉쭉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가 같이 작용한 거예요. 말하자면 멋진 식당에서 먹을 때는 플라시보 효과가 작용을 했고요. 공동묘지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하면 노시보 효과가 작용을 합니다. 마치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데서 내가 음식을 먹으려니 그 음식이 맛있게 먹겠어요? 뭔가 질감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냄새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것은 이제 요리사들에게도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미각이 없어져 버려요. 소금을 집어 먹는데 짜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소금이라는 건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미각 요소이고 그것이 혀에 닿으면 분명히 짜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맛을 못 봐요. 미각이 없어져 버려요. 냄새도 못 맡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의 대표적인 어떤 노시보 효과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좋은 추억이 있는 음식, 어렸을 때 먹었는데 아주 굉장히 그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먹었던 음식,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아, 그 음식 맛있었지라고 기억을 하고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또한 요거 정말 노시보 효과로 참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먹고 난 뒤에 식중독을 앓았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 먹고 난 뒤에 심하게 앓았어요. 식중독이 있어서.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음식은 먹기도 싫거니와 먹으면 맛이 없게 느껴지고 심한 경우는 그 음식을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프게 느껴져요. 특히 알레르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굴을 먹고 식중독 생긴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굴이 아무리 조금 들어가 있어도 먹은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꼭 설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노시보 효과, 내 몸에서 그 음식을 과거의 나쁜 경험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이죠. 맛을 못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경험, 그 다음에 기존 관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을 좋다고도 느끼고 나쁘다고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리사로서 조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을 때 그 준다는 것이 요리만 잘해서 이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느끼는 것은 바로 뇌이라는 거죠. Taste comes from the brain.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혀와 코,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의 그 소리 등등의 그 미각 물질이 몸에 들어와서 자극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미각 물질의 강도라든지 맛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 정보가 컨비네이션 되어 있는 뇌가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맛있는 음식을 보았어요. 또 씹어봅니다. 아우, 이렇게 쫄깃쫄깃하다. 질감이 좋다 하고 느껴질 수 있어요. 또 냄새도 좋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그 자극에 대한 어떤 그 3차 신경이라고 하는데 톡 쏘는 자극 이런 거 있죠. 탄산수 같은 그런 자극이에요. 그런 것. 또 촉각, 청각 다 동원이 되어서 어떤 맛과 냄새와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각을 통해서 외관에서 보고 또 촉각을 통해 질감을 느끼고 조리 시에 조리하는 소리라든지 씹는 소리 등등으로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것만이 맛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뇌는 또 무엇을 받아들이냐 하면 과거의 경험, 지식, 습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베이스에 깔고 이런 정보들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맛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맛을 느끼는 것은 뇌라는 의미는 혀 속의 미각 수용체가 미각 물질을 내는 그런 화학 물질과 미각을 내는 화학 물질과 결합을 하지만 이것이 달다 또는 쓰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맛은 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나는 요리만 잘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좋은 요리사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이 사람이 과연 과거에 이 음식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에 맞춤으로 음식을 줄 때 정말 만족감이 드는 음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난이도가 높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께 로봇이 할 수 있는 요리와 그다음 창의적인 요리사가
창의적인 조리사가 할 수 있는 요리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로봇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음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그 프로그램 된 대로 만들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요리사는 아주 가벼운 터치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억셉턴스가 확 높아지도록 과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동남아 음식들 중에 고수라는 거 있어요. 냄새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이것을 맛보는 순간 우악하고 빼버립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거 꼭 무슨 양말장 냄새가 나요. 또는 좀 좋게 얘기하는 경우에 좀 이상한 화장품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게 나요. 조금 화학적인 냄새가 나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 동남아 사람들은 이 고수가 없으면 맛이 빠진다고 할 정도로 아주 독특하게 맛있는 향채라고 느끼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한국 사람한테 이 동남아 음식을 대접을 한다. 그러면 고수를 빼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상 이 한국 사람들이 그 고수를 좋아하는 정도가 동남아 사람들하고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시골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강남에서 많은 동남아 음식을 접해본 사람들한테 대접을 할 때는 고수의 양을 조절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아름다운 그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향신채를 컨비네이션으로 살짝 올려줌으로써 사람들이 눈으로 확 더 즐겁게 만들고 과거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세팅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플러스 알파의 그 창의적인 요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맛을 볼 때 혀로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뇌로 맛을 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미각 물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미각 물질이라고 하면 요거 다음 주에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식품을 들어가면서 다룰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체적인 거 얘기, 뇌하고 얘기가 되었으니까 뇌가 인지하는 미각 물질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직접 미각 물질이라는 말을 써요. 직접 미각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혀에 닿는 미각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단맛이라든지 짠맛이라든지 신맛이라든지 쓴맛이라든지 또는 감칠맛이라든지 지방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혀에 직접 닿아서 혀의 수용체가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뇌에다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미각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혀에 직접 수용체하고 닿아서 뇌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 기관이긴 하지만 미각 기관이 아닌 데를 자극하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운맛.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죠.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요거는 통각이죠. 아픈 감각이에요. 약간 찌릿하게 아픈 그 감각인데 우리가 매운맛을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매운맛 없이는 못 먹어 할 정도로 그렇게 애호하게 되는 맛 물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맛은 아니에요. 또 시원한 맛 또는 따뜻한 맛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탄산수 마실 때 톡톡톡 쏘면 어때요? 뭔가 시원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똑같은 음식인데도 어떤 경우에 따뜻하게 열감이 느껴지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맛이 나는 그 대표적인 과일 중에서 레몬하고 라임이 있죠. 레몬을 여러분 혀에다 딱 대보면 시원한 신맛이 나요. 반면에 라임을 딱 대보면 따뜻한 열감이 나요. 그런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실습 한번 제가 오시면 실습을 시켜드릴 때 이 열감을 느끼는 방법들, 음식 재료의 그 열감을 느끼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해줄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재료를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직접 와서 해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저를 방문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뜰본 맛 같은 거. 뜰본 맛 여러분 감 잘 안 익은 거 익으면 혀에 확 뜰본 맛이 덮이죠. 요것도 역시 미각 물질 아니에요. 뭐냐면 얘는 미각을 느낄 수 있는 혀를 덮어버리는 커다란 분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혀에 드는 모든 미각 물질이 다 이 뜰본 맛 성분에 의해서 가려져 버려서 우리가 맛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좀 제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 음식 재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정미 물질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바로 이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자, 우리 뇌는 우리의 몸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살아가는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뇌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포지티브 자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미 물질 중에서 맛을 내는 물질 중에서 뇌가 특별히 좋아하는 물질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단맛 성분 여기 있습니다. 단맛 성분 또는 짠맛 성분 이렇게 우리가 생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성분들은 뇌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 설탕이 들어가 있는 우유와 설탕이 안 들어간 우유를 주면 애기들은 설탕이 들어간 우유를 마십니다. 더 좋아해요. 여러분 저기 그 모유하고 분유하고 보면 그 분유를 애들이 먹기 시작하면 모유를 안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유에는 당 성분이 좀 적거든요. 덜 달아요. 근데 우유가 훨씬 더 달아요. 그러면 분유 먹던 아기들은 모유 안 먹으려고 그래요. 모유를 먹던 아이들은 분유를 먹지만 이런 식으로 뇌는 타고나기를 그 단맛에 대해서 땡겨야 하는 단맛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짠맛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아주 짜면 문제가 있지만 조금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간 음식보다 그걸 더 찾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뇌가 어떤 음식을 싫어하냐 하면 네가티브 자극원이라서 이게 들어있으면 무조건 안 먹어 거부하는 것들이 맛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 하면 쓴맛이나 신맛입니다. 자, 아까 제가 직접 미각 물질에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단맛과 짠맛 요거는 포지티브 자극원이에요. 뇌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반면에 신맛하고 쓴맛 요거는 뇌가 싫어하는 맛이에요. 모든 아기들이 자라나면서 신맛하고 쓴맛이 들어가 있는 거 무조건 싫어해요. 나중에 커서 경험적으로 이 신맛과 쓴맛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신맛과 쓴맛 매우 싫어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쓴맛이나 신맛은 뭔가 위해 요소, 몸에 나쁠 것 같은 요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맛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금방 태어난 아기에도 설탕을 혀에다가 딱 내밀어주면, 혀에다가 설탕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주면 꼴딱 삼켜버려요. 꼴딱 삼켜버려요. 자, 뭐냐면, 달면 무조건 삼키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이 맛있다고 느끼는 그 이유가 바로 몸에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단맛이 나는 것, 예를 들어서 설탕들, 에너지원, 단맛이 나는 건 바로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맛은 무조건 삼키고 또 단맛 중에서 여러분들이 감칠맛이라고 말하는 아미노산 맛이 있어요. 우리 미원의 맛이죠. 미원도 마찬가지로 애기들 주면 잘 먹습니다. 왜? 그 안에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이것은 감칠맛이고 이 아미노산이 결국은 몸에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단백질의 근원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 맛, 그 다음에 짠맛을 주는 소금과 염의 맛, 그리고 지방의 맛 이런 것들은 어떤 훈련을 안 거쳐도 타고나기를 좋아하는 맛이에요. 특히 모든 동식물은 첫 번째로 이 짠맛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요. 동물과 식물 모두 짠맛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서 짠맛 그 성분들을 빨아들입니다. 아니 식물에 무슨 짠맛 수용체가 있어야 하는데 식물에 있습니다. 땅 속에 그 염분의 기가 어느 정도 조금 있어야지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짠맛 수용체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초식성 동물은 재밌는 것이 감칠맛 수용체가 없어요. 아미노산 수용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초식성 동물은 풀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주로 아미노산은 어디서 나오냐면 육식성 동물의 분해 단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씹을 때 우리가 고기의 구수한 맛이다. 이것이 바로 아미노산의 맛이에요. 그런 그 초식성 동물은 아예 동물을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풀을 먹는 그 초식성 동물에게는 감칠맛 수용체가 없어요. 반면에 육식성 동물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양이 집에서 키울 때 설탕 많이 들어간 음식 줘봐도 안 먹습니다. 왜? 단맛의 수용체가 없어요. 특히 육식성 동물은 단맛의 수용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육식성 동물이 먹는 동물은 그러니까 동물을 먹잖아요. 그 동물에는 단맛이 있을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식성 동물은 주로 달달한 과일들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따먹어야 되니까 그 단맛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반면에 육식성 동물은 단맛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을 일이 없거든요. 따라서 단맛 수용체가 없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잡식성이기 때문에 단맛과 짠맛, 감칠맛 수용체 모두 다 있습니다. 지방맛 수용체도 있고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 단맛, 감칠맛, 짠맛, 지방맛 이런 것들을 아주 선호하는 맛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네가티브 자극은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하다가 말았는데요. 자, 이거는
본능적으로 쓰다라고 느끼면 뱉어버려요. 예를 들면 애기들한테 약간 이거 맛이 그 쌉싸름하거나 아니면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어떤 그 물질들을 혀에다 딱 떨어뜨려주면 그냥 바로 혀를 딱 내밀어서 뱉어버려요. 타고난 본능이에요. 왜 그럴까? 예, 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부분의 쓴맛에는 예, 그 생체의 대사를 바꾸는 약성 물질이 있습니다. 쓴맛에는 약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약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잘못 들어가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독성 물질 또는 약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채들을 이렇게 먹다 보면 쌉싸름한 맛이 나는, 예를 들면 상추 같은 것도 먹어보면 약하지만 쓴맛이 있어요. 예, 상추만 먹어볼 때. 그러면 그 상추의 쓴맛을 내주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몸에 들어와서 어떤 양리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상추쌈 먹으면 잠 온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맞아요. 상추쌈에 있는 그 쌉싸름한 물질이 잠을 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양리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방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뭔가 쓴맛이 생기면 그럼 뭔가 약리 작용을 하는 것 같으니까 뱉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약이 쓰죠. 예, 씁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신맛은 왜 그러냐? 신맛은 무슨냐 하면 미생물들이 발효를 하면 쉬워져요. 예를 들면 밥이 쉰밥이 되는 것과 국이 쉰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발효를 하게 되면 신맛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고나기를 신맛이 나는 음식을 딱 먹는 순간 그 육체의 본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미생물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내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작업원으로 신맛과 쓴맛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신맛과 쓴맛을 안 먹나요? 그건 아니죠. 본능적으로 짠맛, 단맛, 이 지방맛 또 아미노산 맛은 땡겨하고 신맛과 쓴맛은 싫어하지만 이것들을 점점 자라면서 교육에 의해서 맛에 대한 훈련이 되어지면서 더 좋아하는 맛으로 선호할 수도 있고 단맛에 대해서 거부하는 맛으로 점점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미각신경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미각 반사인데요. 이거는 그냥 입에 넣는 순간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맛은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이 사진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입안에 시겠다는 심이 샥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미각 반사예요. 먹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여러분 석류 딱 벌리고 있는 거 보면 석류를 저거 시겠다는 생각 들겠죠. 레몬 슬라이스 한 거 이런 것들 식초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시겠다 하고 저도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입안에 침이 막 고입니다. 신맛에 대한 반응이죠. 이거는 우리가 미각 반사라고 해요. 이거는 안 먹어봐도 눈으로만 봐도 그게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미각신경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은 미각신경을 통해서 맛을 인지를 하는데요. 자, 미각신경은 우리 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뉴런들이 서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쥐한테 예를 들어서 설탕물을 주게 되면 쥐의 그 단맛을 인식하는 부분요, 빨간색 부분이 확 인식이 막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 안을 싹 들여다보면 이렇게 그 신경줄기들이 있고 그 신경줄기들 가닥에 이렇게 그 신경줄기마다 다른 종류의 그 맛을 인지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단맛을 주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막 인지가 되는 반면에 쓴맛을 주면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인지가 되어져서 반짝반짝반짝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러니까 미각신경이 이 혀를 따라서 뇌까지 전달되는 그 어떤 루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1번과 2번 그 네오필리아, 네오포비아 또는 음식을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 같은 어떤 정서적인 판단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각 신경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판단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여기 연수의 고림로획이라는 우리 뇌의 그 가운데 있는 제일 중간에 있는 뇌의 일부를 연수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통합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을 보거나 향기를 맡거나 촉감을 느끼거나 압력이나 온도 통각 같은 그런 어떤 그 만물질들이 입안으로 들어와서 느껴졌을 때 그건 미각신경들이 쫙 코나 입을 통해서 쫙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했던 것처럼 각각 다른 부분을 자극을 해요. 예를 들면 단맛이 있으면 단맛이 있는 단맛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부분, 또는 쓴맛이 있으면 쓴맛이 있는 부분, 또는 촉감에 의해서 자극이 되는 부분 등등 다른 뉴런들이 막 자극이 되는데 그것이 연수라는 곳에서 뇌의 제일 가운데 이건 대뇌가 아니고 그 가운데 중뇌입니다. 연수의 고리노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각신경들이 각각 같은 것들이 다 다시 통합이 되어서 그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음식 먹어라, 먹지 말아라, 또는 자 소화기관이 막 그냥 움직일 수 있도록 소화액을 막 내뿜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음식을 그만 먹어라 하는 분. 여기서 연수의 고립노획이라고 하는 요 뇌의 한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데서 모든 신경들을 통합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더 먹어라, 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판단을, 정서적인 판단을 내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연수가 체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연수가 굉장히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음식을 과하게 많이 먹기도 하고 음식을 과하게 적게 먹기도 합니다. 그냥 말라서 죽어가는 정도에도 음식을 안 먹기도 해요. 또는 정말 배가 터질 지경인데도 계속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적으로. 그런 경우는 연수의 고립노획이 고장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6번까지 나왔네요. 자, 이제 정서적인 판단이 이제 그때그때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면서 어떤 식품을 선택을 할 때 기억이 있어요. 뇌가 미각을 기억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가졌을 때 그때 먹고 있던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먹고 있던 음식들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향기 분자, 특히 향기 분자들이라 그래요. 향기 분자가 이 그 복수를 타고 아기한테 태반으로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면 아기의 뇌가 자라면서 그게 엄마의 뱃속에서 막 만들어지면서 익숙한 향기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극을 잘 받아들이고 낯설은 향기 물질에 대해서는 자극을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뇌에서 자라면서부터 뇌에 미각 기억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금방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일인데 뇌가 자라는 게 언제까지 자라냐 하면 유년기까지 한 두세 세 살까지 유년기까지 자란다 그러죠. 그 상황 동안에 2년 정도까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중간에 자꾸 접촉을 하는 음식에 따라서 뇌의 미각 기억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청소년기까지 계속 연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뇌 속에서 고정관념, 이 음식은 이렇다 하는 고정관념이 생기는 게 거의 청소년기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이거 대표적인 것으로 굉장히 놀라운 실험이 하나 있는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2차 대전 때 레닌그라드 쪽 2차 대전에 그 독일군들이 러시아의 한 마을을 포위해서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도시가 아주 완전히 포위된 적이 있어요. 6개월간 봉쇄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도시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정말 사람들이 막 기아로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때 임신을 했던 엄마들이 바로 이제 6개월간 봉쇄가 되어 있으니까 진짜 많이 굶었겠죠. 제대로 많이 음식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봉쇄가 끝나거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잘 먹게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기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들을 60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우리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벌써 6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60년 동안 추적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것이 그때 태어난 아기들은 대부분 매우 고도의 비만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엄마가 배고픈 와중에 정말 음식을 못 먹으면서 막 그냥 치열하게 개신이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못 먹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기의 미각 기억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냐면 그때 태어난 아기들 미각 기억이 지방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센시티브하게 기름맛, 지방맛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그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면 무조건 많이 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60세가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60세가 다른 또래의 그 지역에서 그 봉쇄를 겪지 않는 그 전후의 아이들이나 또는 그 다른 동네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비만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뇌가 형성될 때에 이미 미각 기억이 같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태교라는 거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들 가지는 먹을 때 정말 이런 것은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과학적인 그 견지에서 보면 사실 뭘 저런 걸 먹지 말라 그래 하고 너무나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먹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먹는 것들이 아기의 뇌에서 어떤 미각 뿐만 아니라 그 뇌를 형성하는데 다양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러시아의 봉쇄 도시에서 태어난 아기들 경험으로 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타고나기를 맛에 대한 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아주 뛰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아니라 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맛을 정말 잘 느껴요. 슈퍼 테이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이지 맛을 예민하게 잘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맛을 못 느껴요. 논 테이스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일까요? 슈퍼 테이스트일까요? 논 테이스트일까요? 요거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건 오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슈퍼 테이스트인지 논 테이스트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그 시료, 그 방법, 샘플을 드립니다. 그걸 맛보고 여러분들이 맛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맛의 감수성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혀에 우리가 미각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미각 수용체가 있어서 미각 수용체가 미각 물질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뇌로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혀에 이 미각 수용체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타고나기를 미각 수용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넣어도 조금만 먹어도 미각 수용체 전체에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많이 잘 느끼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병적으로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병적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잘 못 느끼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건 타고나기를 유전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이 미각 수용체의 숫자가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맛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 전체에 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잘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이 두 가지의 유전자가 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맛을 많이 잘 느끼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순수하게 맛을 못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유전자와 이런 유전자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브로드한 정도의 맛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인종적으로도 결정이 되어져요. 어떤 부류의 이제 예를 들면 백인종 같은 경우는 어떤 맛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잘 느끼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못 느끼고 이렇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참기름 있잖아요. 참기름 향을 딱 느끼면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향기름 향긋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한테는 참기름 냄새를 딱 맡는 순간 이거 무슨 스컹크 냄새 같은 게 나 이런 말을 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기름의 향이 다른 종류가 굉장히 그 향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한국 사람들은 못 느끼는 향을 유럽 사람들이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안 좋은 냄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참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회피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비빔밥에 참기름을 넣어야 맛있죠. 그렇습니다. 뭐 무침할 때 참기름 넣어야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유럽 사람들은 참기름이 들어가면 이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아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 향을 느끼는 유전자가 순수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그 향을 자극하는 인지하는 그 유전자 수가 있기 때문에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떤 맛을 역치라는 건 말이야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인데 최소한의 양이 개인차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아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많아도 느끼고 많아도 못 느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실험을 한번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험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테이스팅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에서 맛을 느끼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잘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리사가 될 사람들이라면 특히 바리스타가라든지 또는 빵을 만드는 사람일 때도 예를 들면 내가 쓴맛에 대한 어떤 그 역치 내가 최소한의 쓴맛을 잘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그건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느끼는지 덜 느끼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대접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사람들한테 나의 수준에는 요 정도 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짠맛에 대해서 덜 예민하다고 한다면 요 정도보다 좀 더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기준의 입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수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이 음식의 그 짜기 정도를 맞춰줘야 된다고 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그 센시티비티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역치 조사하는 방법도 한번 실습으로 다루어 드립니다. 아마 한 6주차쯤 돼서 이거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때 자세하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슈퍼테이스트와 넌테이스트 음식을 아주 잘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과 못 느끼는 사람의 식품 선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 맛이나 쓴맛을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방을 먹어도 그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쓴맛을 먹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지방이나 쓴맛을 더 많이 먹어야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레닌그라드 얘기를 했는데 레닌그라드 봉쇄가 되었던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지방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엄마 뱃속에서 지방 그냥 굶어주기 직전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지방 맛을 인지하는 이 유전자 미래세포가 굉장히 줄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은 지방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많이 먹어야 느껴지니까. 그런데 반면에 지방 맛이나 쓴맛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쓴맛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못 먹습니다. 이거 써라고 느끼는 거예요. 또 이거는 이거 너무 느끼해. 조금만 한두 숟가락만 먹으면 이거 느끼해라고 느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퍼먹으면서도 이거 안 느끼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슈퍼 테이스트와 넌 테이스트 단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맛도 어떤 사람은 단맛을 예민하게 느껴요. 그럼 조금만 넣어도 충분히 달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안 넣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단맛을 잘 못 느껴요. 그러면 많이 넣어도 단맛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저절로 음식에 많은 단맛을 넣게 돼 있어요. 슈퍼 테이스트라고 좋은 게 아니고 넌 테이스트라고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요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슈퍼 테이스트인지 넌 테이스트인지 알아두는 것은 자기가 음식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음식도 사람마다 선호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각의 예민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예민도가 결정되어지는 환경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식품 선택을 좌우하게 되죠. 단맛에 예민한 사람은 단맛이 강한 거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방 맛을 느끼는 사람은 고지방 음식 못 먹어요. 느끼해서 못 먹어요. 마찬가지로 쓴맛에 예민한 사람은 쓴 커피라든지 맥주라든지 쓴맛이 든 성분 음식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미각의 예민도는 점점 떨어져 가요. 맛이 혀가 둔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짜고 더 달고 더 자극성이 강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각이 예민한 게 떨어지니까 더 많이 들어와야 똑같은 자극을 느끼는 거죠. 이유식을 만들 때 아주 싱겁고 맹하게 만들어야 되고 실버푸드
노인들에게 드리는 실버푸드를 만들 때는 간이 좀 더 강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맛에 대한 선호도는 타고난 유전적인 성향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엄마의 뱃속부터 시작, 이미 탄생했을 때의 유전적인 성향, 그 다음에 엄마의 뱃속에서의 느낀 여러 가지 자극들, 그리고 성장기 때까지의 음식 환경, 그거는 어떤 음식은 많이 익숙한가 아닌가에 대한 것에 따라서 맛의 선호도가 결정이 되어지고, 또한 다른 경험들, 그 음식을 먹으면서 느꼈던 어떤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불쾌함 또는 아픈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비네이션이 되어서 맛에 대한 선호도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맛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바뀐다예요. 늘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에게도 10년 전, 지금, 10년 후 다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창의적인 요리사가 되려면 이렇게 변화하는 선호도, 미각에 대한 감각에 대한 선호도를 잘 가늠하여서 음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수업의 요약입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